예, 특례시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특례시에 더 많은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주는 그런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례시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요. 둘째는 특례시를 선정하는 인구 기준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100만 이상의 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지방에서 100만 이상 도시는 제가 있는 창원 특례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저출생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창원시도 100만 인구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례시, 원래 창원시가 없었더라면 이런 제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죠. 창원시가 만약에 특례시에서 져야 된다면 수도권에만 특례시가 있게 되는 오히려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인구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특례시에 계속 창원시가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창원시 하나를 인구 기준을 낮추어서라든지 또 인구 기준과 관계없이 특별히 유지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는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인 특례시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만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런 걸 비춰볼 때 수도권과 지역은, 지방은 비수도권이죠. 특례시 인구 기준을 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100만 이상으로 하더라도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 김해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요. 호남에서는 전주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주가 추가가 되고 이런 정도로 추가적인 특례시가 가능하죠. 또 최근에 50만이 무너졌지만은 포항 같은 경우에도 50만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좀 이중화해서 지역, 지방은 50만 이상으로 또 수도권은 100만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모색을 위한 그런 토론의 자리였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들은 대도시로 분류가 돼서 이미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특례를 가지고는 행정의 자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는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오는 특례시로의 변화 발전이 필요하고 그 기준의 변화 발전도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의 문제를 하나 드리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그걸 넘어서 기존 특례시들의 특례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광역시와 그 특례시가 좀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예, 특례시는 법적 지위는 기초산지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역시하고는 법적 성격이 다른 거죠. 법적 자격도 다르고요. 그러나 이제 규모가 이미 광역시만큼 커졌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총생산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광역시로 더 성격을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광역시처럼 그런 자율성을 갖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특히 행정적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또 그런 높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례시를 했는데 아직 이게 만족도가 그리 높지가 않죠. 그래서 그 만족도도 높여줘야 하고요. 또 특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기준을 좀 더 낮추고 지역의 50만 이상의 대도시들도 좀 포함시켜서 균형 발전을 좀 더 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충남 같은 데는 또 천안시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거점 도시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도시들이 들어오는 걸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에 50만 이상들의 도시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대의 힘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류에 맞는 다양한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어제 광복 79주년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죠.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민주 이념을 폄훼한다는 이들이 자꾸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고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본의 입장을 편들고 또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또 국가의 중요 보직에 자꾸 임명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이 무슨 일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특히 이제 3.1 운동을 폄하한다든지, 그다음에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을 폄하한다든지, 또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의 시기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인사들이죠. 그런 인사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뉴 라이트의 인사들입니다. 뉴라이트, 신보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신보수가 사실은 굉장히 친일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전면에 정당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뭐 본격적으로 내놓고 주장들을 하고 국가의 요직에 임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무슨 이런 정부가 있느냐. 특히 독립기념관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고 저항하고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독립기념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장을, 이런 친일 매국노적 발언을 일삼는 자를 임명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운동 전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신, 그 헌법 정신은 헌법의 전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기미 독립 만세 운동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기미 독립 만세 운동, 3.1 독립 운동이에요. 예, 그 정신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그죠? 이렇게 요직에 앉힌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강복희 회장님, 이종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아니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밀정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밀정이 누구냐 말이죠. 설마 이 대통령이 밀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밀정이 누가 있는가요? 아니면 진짜 대통령이 밀정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직 곳곳에 정말 일제의 밀정 같은 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이런 방식의 인사, 이것은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지적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이 인사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전부 임명권에서 이번에 다 면직시켜야 해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을 때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수호해야 할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박이택을 독립기념관 이사에 먼저 앉혔습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도 반일종 쪽의 공저자인 김남년을 앉혔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뭐 일제 시기를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왜 특히 더 이런 자리에 그런 인사들을 그런 자리가 우리의 정신, 그죠?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지키고 이어나가는 그런 자리들인데, 그런 자리에 그야말로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들, 또 일제 강점기 시기를 미화하는 이런 인물들을 앉혀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일본 강점기의 역사를 오히려 미화하는 이런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자들,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지금 밀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밀정이 있다라고 강복회 회장이 통탄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이죠. 기자회견을 갔다 오셨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기 할인 금액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오셨죠? 어떤 내용? 예, 우리 민주당 산자위원들이 진짜 이 재난과 같은 폭염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에너지 약자들을 좀 지원하자, 그리고 빠르게 좀 하자 하는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요. 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그런 논의도 하고, 또 이런 것을 그때그때 뭐 조금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항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좀 하자,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우리 환영했습니다. 빨리 논의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힘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까였다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쓸데없는 그런 거 해봐야 효과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면전에서 당대표의 이 주장을 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최고위원 그분이 또 맞장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당대표가 이 제안을 했는데
같은 당내 최고위원들이 면전에서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당대표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얼마든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또 근거도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로 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그걸 뭐 다 써버리면 겨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할 때는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것이고 또 겨울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빨리 법제화해서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국힘이 지금 중구난방의 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빨리 법적 제도화를 해서 치밀하게 지원하자. 그런 주장을 다시 했고요. 이를 위해서 상임위 빨리 열자. 여기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법들 빨리 심의하자. 그렇게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집권 여당이 해야 될 제안을 야당인 우리가 하자는 거죠. 집권 여당은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상임위는 열지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기자회견 문을 보면은 당장 상임위를 가동해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립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그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정부 여당이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뭐 대통령은 휴가 가기 바쁘고 물론 휴가 가서 쉴 때는 쉬어야죠. 그러나 이런 그 위기들이 있으면 그 위기들 처리부터 하고 극복부터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침이나 방침이나 부서에 내리고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야당인 우리가 오히려 제발 일 좀 하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부가 정말 뭐 하는 정부인지 알 수가 없는 정부예요. 그나마 신임 당대표가 한번 좀 해보겠다 하는데 당내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또 다 면박을 주고 뭐 그런 거 쓸데없이 왜 하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정말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다.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의원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이번에 취합 현황을 보면은 이재명, 추미애 등 총 39명 통신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총 19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의원님 혹시 저는 이번에 뭐 통보 온 게 없으니까 안 받았겠죠. 저도 이제 과거에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나왔는데 저도 광범위하게 통신 사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 사찰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이 통신 사찰이라는 게 사생활 침해잖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찰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무도한 짓을 했다. 독재 정권이 하는 짓이죠, 사실은. 심지어는 보좌진도 지금 보좌진 가족들 다 하는 거죠. 윤 대통령도 그런 말 한 적이 아니십니까? 뭐 벌크 화를 내면서 뭐 내 가족, 내 아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뭐 감을 질러대고 그죠? 그렇게 했던 지금 자기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통신 사찰을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진짜 독재 정권의 만행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정확한 내막을 다 밝혀야 되고 내용도 밝혀야 되고 어떤 또 사생활이 침해당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예,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가장 힘든 사람은 저소득층과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든지 이분들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 복지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법제화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